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안 나오셨네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모처에 있습니다. 모처. 아, 모처에. 우리 이렇게 해야지 궁금증을 좀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정치인에 좀 도움이 되려고. 자, 오늘도 두 분이 각각 한 사람씩 김태현 변호사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은 누구를 가져오셨나요?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네. 장관. 뭐 지금 선거에 나왔으니까 파란불이죠, 당연히. 파란불? 마침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뭐 예, 박영선 전 장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개각을 갖고 오셨어요. 개각 사람인가요? 네, 아니 집단이죠. 집단. 네.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지금 뭐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이렇게 통으로 했고요. 물론 이번 개각 중에서 굉장히 저는 잘된 개각도 한 분 정도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별로 어떻게 보면 두 분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누구죠? 강경화 장관이 나간 건 잘했다. 그래요? 네. 왜 네, 그래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 섭섭하게. 한정혜 후보자가 온 것도 잘했다. 자, 근데 나머지는 뭐 별로.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색깔이 뭐예요? 그러면은? 빨간색이죠.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어쨌든 그건 파란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근데 나중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강경화 장관의 교체와 예. 그다음에 저기 한정혜 후보자가 온 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여쭤보고요. 먼저 타순대로 가보죠. 박영선 전 장관 파란불 갖고 오셨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뭐 설명해 주세요. 진짜 파란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이 그래도 좀 여성 남성 가르는 거는 좀 그렇지만 여성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예, 하고 예. 그거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당초에 많은 분들이 뭐 우리 당 민주당 쪽이 좀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코로나 방역이 조금 잘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아마 좀 줄 것 같고 아마 좀 뭐 1, 2주 지나면 아마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2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백신이 나오겠죠. 나오겠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한 달 정도 전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 처음에 막 외국에서 접종할 때는 백신만 접종하면 이 코로나가 엄청 끝날 것처럼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뭐 이스라엘 빼고 유럽도 보면 뭐 1, 2% 정도 내외예요. 접종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접종 시작했지만 거의 확진자라든지 비슷하고 그러니까 백신 자체 도입보다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도 저는 뭐 선거 전까지 지금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뭐 당내 경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야권에서도 뭐 단일화가 제가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전반적인 선거 구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박영선 전 장관에 좀 집중해 보죠.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님, 네. 박영선 전 장관 나와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거는 파란불이다?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죠, 사실 공식적으로는. 그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 뭐 개각에서 교체가 됐으니까 네. 뭐 이제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네. 저도 파란불이라고 보고 그래요. 뭐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 공천을 할 수 있는 공천권자라면 네. 뭐 최강의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그러면은 박영선 전 장관이죠. 저보고 내라고 그래도. 그래요? 오늘 두 분이 화기애애하네. 아니 야당 쪽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도 예. 박영선 전 장관일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요 안 나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김태현 네. 변호사님이 예.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박영선 전 장관의 장점, 단점 하나씩만 뽑아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 성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뭐 선거에서 뭐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 또 이런 특성도 있고 해서 구도자랑 뭐 야권 단일화 문제라든지 뭐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도가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한 선거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인물 변수가 얼마나 구도를 엎을 수 있을까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2, 3%를 결정하는 게 인물 변수라고 하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박영선 장관이 민주당에 낼 수 있는 후보들 중에서 네. 대중적 인지도 높고 비호감도 낮은 사람 찾아라 그러면은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궐선거에서 도움이 될 거고 예. 그게 아마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단점은 뭐냐.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불리하다고 하는 게 예. 부동산부터 시작하니 정부 정책의 실정이나 이런 거잖아요. 야당이 예.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걸 뒤엎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죠. 자, 장점, 단점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현 변호사님?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요.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당내 경선이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뭐 단일화를 우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는 뭐 종속 변수잖아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지도가 높다라는 게 가장 크죠. 정치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뭐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기존에 알려진 인지도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인기 투표처럼 될 텐데 인지도가 많이 앞선다는 건 장점일 텐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386 세대들이 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많지만 서울 시내 뭐 시의원, 구의원 뿐만 아니라 뭐 정치에 어쨌든 민주당을 도와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조직력에서 앞섰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삼자경 했을 때에도 경선했을 때 했을 때에도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앞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이번 선거 구도가 아까 말씀처럼 뭐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 더 이러다고 봐요. 단점은 뭐 없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어찌 보면 민주당 내 뭐 우리가 뭐 다 친문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박영선 장관이 항상 때마다 보면은 이게 나갈 사람인가 아닌가 이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국민의당 문제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당내에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의 그렇죠. 가지는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건 아마 박영선 전 장관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내에서 지지율이 높아도 본선에 나갔을 때 만약에 승산이 없으면 저는 그래서 당원들은 아마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 구도로 넓히면은 아마 그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박영선 장관 얘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까 두 가지는 잘했고 나머지는 별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 잘한 것부터 얘기해 보죠. 아니 근데 강경화 장관 나간 게 잘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강경화 장관 임명할 때부터 네. 저는 좋은 점수를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니 보시면은 뭐 자꾸 나간 분 자꾸 뭐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죠. 마지막으로.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이슈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기본적으로 외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냉정하게 뭐 유엔에서 다자역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정통 외무관련 출신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외교가 중요한 나라에서 대미, 대일, 대중 외교에 대한 경험 없고 북핵 경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할 때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다, 최초의 비외무고시 출신이다, 뭐 이런 어떤 상징성은 있는데 상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강경화 장관 될 때부터 아니 저분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외교 문제가 산적한데?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항상 나왔던 게 외교부 패싱 논란에다가 더군다나 각종 소소한 어떤 그런 문제들, 뭐 구겨진 태극기, 대통령 외국 가서 말씀하시는데 뭐 말레이시아인데 인도네시아를 썼나요? 인도네시아인데 말레이시아를 썼나요?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예전에 있지 않던 굉장히 의전 실수부터 실수, 그거다가 큰 틀에서 대미, 대일, 대중, 북핵 아무것도 외교부가 주도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체론이 나왔는데 대통령과의 신임이 이제 좀 굉장히 두텁다. 그래서 뭐 5경화다, 5년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교체가 됐다.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의의를 찾습니다. 오케이. 다만 예. 교체하고 온 분이 근데 웬 또 정의용 전 실장이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별로라고 네. 보세요? 아니 뭐 경험도 그러니까 많고. 예. 정의용 전 실장의 개인적인 능력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어쨌든 외교 경험도 많고 예. 현 정부의 외교 실정 죄송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하셨으니까 네. 현 정부의 외교의 어떤 그 흐름도 잘 아실 거고 다만 지금 만약에 강경화 장관을 교체하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면 네. 그죠? 지금이라면 뭐 일각에서는 뭐 저 야당 쪽에서는 뭐 김여정 뭐 어쩌고 저 강경화 장관에 대한 비난 뭐 이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 지구 교체한 타이밍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외교 우리나라 외교 라인의 새로운 진영을 짜는 거라고 하면 첫째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정의용 실장이 바이든 정부하고 호흡이 잘 맞겠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핵 문제라고 보면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죠. 똑같은 저 트럼프랑 하던 거 가가지고 읊어가지고 씨앗이나 먹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말을 끊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긴데 끊을 수가 없어 이거.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 참 오래 한다. 현 변호사님. 네. 근데 요번 개각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희 하태경 의원이 야당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뭐 부엉이 모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다. 그리고 편식 인사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해철, 지금 권칠승, 뭐 황희 같이 보면 세 분이 이제 또 그 모임의 핵심적인 인물들인데요. 근데 뭐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지금 후반기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그 관료애들의 장악,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뭐 정치인 출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계파를 사실은 뭐 저희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친문이냐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그래도 일단 정치인, 국회의원, 뭐 청문회, 관료 이런 부분 좀 고려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톤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즐겁게 금요일 날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토론 분위기로 가버렸어요. 아까 지금 외교부 얘기를 할게요. 강경화 장관 그 얘기 가서 얘기할 때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검찰이나 뭐 기재부만큼이나 강한 데가 이제 외교부잖아요. 외시 출신, 그다음 남성 이미지 되게 강하거든요. 말처럼 뭐 그분들이 승진 코스가 다 있어요. 우리 검찰처럼 다 미국, 뭐 일본, 러시아 다 갔다 오고 사강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런 관료, 남성 외시 출신 관료들만 하는가 과연? 저는 뭐 장관이 이번에 외시 출신도 아니고 여자고 그리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북미 간의 대화도 만들었고요. 남북 간에 물론 외교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존에 쭉 오던 대로만 가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외교부 장관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법무부나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것만 반복한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뭐 그거는 개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신 분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듣죠. 이 개각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단추가 정세균 총리의 교체, 그 뒤에 정세균 총리의 대권 도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김태현 변호사님 짧게 시간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 여당이 져서 이낙연 대표 입지가 흔들리면은 새로운 친문 후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세균 총리 등판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총리 교체가 될 거다.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대선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총리 교체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방역 사령탑인데 그렇죠. 그걸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권에서 크게 대선판을 다시 짜야 된다.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꾸고 총리 교체하겠죠. 대선 내가 나가야 되니까. 좀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 저는 뭐 이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요? 두 분 생각이 다르시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세균 총리 다 했잖아요. 국회의장 다 하셨죠. 다 했죠. 이제 할 게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맞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할 게 대통령밖에 그러면 없어서.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연세도 좀 있으시고 마지막 도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대권의 도전에 대한 뜻도 밝혀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